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께 한동훈 전 위원장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장차관 변화시키고 한동훈 위원장 뉴스 쓸 공간이 없어요. 그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정말 깜짝 인사를 발탁해준 검찰 출신 인사를 영백. 이편 내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오늘의 인사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총선 끝나고 여전히 바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특히 방송에서 자주 뵙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총선 참패 이후에 시리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 정당이 좀 새로운 희망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 많이 주시고 계신데 여러 얘기들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는데 가감 없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편 내편 없이. 네. 자, 민정수석 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야권에서는 민심 청취를 핑계로 검찰 장악력을 높이는 거라고 비판합니다. 우선 이분 민심 청취를 위한 목적에 적합한 인사라고 보세요? 걱정이 좀 더 됩니다. 가능한 이제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갖고 실행을 했다가 다시금 그 공약을 번복하고 민정수석실을 두겠다는 건 가감없는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일이라고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애당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 이 공약을 만들 때부터 함께 있었고 또 그렇게 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저간의 상황에 따라 민정수석실을 다시금 부활시킨다면 그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정말 깜짝 인사를 발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텐데 여전히 검찰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에 기용한다는 것은 야권으로부터 정치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걱정이 조금 더 많다는 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실 민정수석 폐지는 이제 네. 위원님께서도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뭐 일련의 사건들이 있긴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뒤엎은 건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득과 실 어떤 부분이 더 많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때의 이야기도 꺼냈고 또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던 이유는 민정수석실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명분을 국민의 민심 청취로 가져왔거든요. 여기에 적합한 인사가 들어올 때 국민들께서 이런 이유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은 딱히 여권 인사로서 나가서도 국민의 민심 청취를 위한 민정수석실 부활에 김주현 전 차관이 적합한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민정수석실이 부활되고 난 다음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좀 지켜볼 여지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사정기관 장악이라고 하는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처절한 노력들이 대통령실에 필요하겠죠. 9일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질문이 우선순위에서 좀 앞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수회담 비선거래 의혹인데요. 일단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와 이 대표의 만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여당 내부에서는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 비선 논란이 불거진다는 건 대통령실에서 아마 절대로 받아들이거나 용납하기 힘든 이슈일 겁니다. 그 집권당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영수회담 할 수 있죠. 또 만나서 협치 파트너로서 다양한 이야기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라 비공식적 인사 이른바 비선이라고 하는 사람들 간에서 모종의 거래 비슷한 방식으로 이어지게 됐다면 이건 용납이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대통령실도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게 되는 공직기강 확립 등 절차적 규정에 맞는 대통령실의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들을 반드시 짚고 싶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함성득 교수가 나가서 했던 발언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발언의 진위 여부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하는 것처럼 국무총리 또 비서실장 인선 등 이게 이재명 대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인선하지 않겠다면 사실상 대통령실의 독자적인 운영, 국정 운영 기조와도 전혀 맞지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철저한 노력들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했던 거는 이게 이제 모 언론의 단독 보도로 이제 네. 처음 시작이 된 건데 그럼 애초에 이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 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그 언론사에 가서 왜 그런 인터뷰를 한 걸까요? 전체 전문을 쭉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공통된 취지는 여소야대 국면입니다만 야당의 대표와 함께 만나서 협치 국면들을 만들어 갈 때 그 협치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 제기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 협치 정국이라고 하는 일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공식적 체계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함성득 교수는 이 정부에서 어떤 공식적인 직함도 갖지 않고 네. 있는 사람이고 이명백 교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 매우 가까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는데 그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죠. 비명 행사, 친명 횡재라고 하는 그런 이슈를 불거냈던 사람들인데 이런 비선들이 만들어서 움직이는 내용들이 있다면 기존에 있었던 공식적인 체제가 완전히 다 형해화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치를 전공했던 그 학자 출신이라면 이러한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들인지에 대해서는 더 두말할 나위 없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협치라는 건 야권 진영과 함께 할 수 있는 협치가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의 한복판에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권력이 총선 참패 이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이재명 대표 협치를 안 해서 총선에 참패했다. 이렇게 보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국민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눈높이 속에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그 민의를 다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선행하고 그리고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협치도 함께 해나가야 되는 건데 모든 걸 이재명 대표에게 내어주는 듯한 협치는 이건 총선에서 민주당을 선택했던 국민들도 이런 방식으로 총선 결과를 해석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마이너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지지자들에게 마이너스처럼 비춰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선거 이후에도 거대한 의석의 힘을 바탕으로 더 거세게 몰아붙여라라는 게 야권 진영의 공통된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네. 비춰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런 지지자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또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모든 정치 권력을 이재명 대표가 다 움켜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꼭 이재명 대표에게 한 수 접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자아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크게 실은 없다고 봅니다. 온전한 실은 선거 참패 이후 국민께 고개 숙여야 되는데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 국민들을 건너뛰고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은 용산 대통령실이 가져갈 실이 10곱절은 더 크다고 네.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여당 당선인 총회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불가론이 공유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 의원님께서 정무적 판단 미스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거부권 없이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제가 정무적 판단 미스라고 얘기했던 건 그 최상병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 나타났던 민의를 확인해 보더라도 용산 대통령실과 집권당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세우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결코 온당치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야권에서 강행 처리했던 특검의 과정들을 보면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럼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있는 설명이 뒤따르지 않게 되면 온전하게 의혹들을 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막아세우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절차적 문제라는 건 공수처의 수사라는 게 있다는 것이고 역대의 특검의 처리 과정들을 보게 되면 여야 간 협의 없이 처리된 일방적인 특검은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를 조금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미진하거나 아니면 국민적 의혹들이 충분하게 진행된다면 특검 거부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조정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치면 그렇게 합의된 특검 절대 거부하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냈다면 국민적 여론도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흘러가진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죠. 자, 해석이 분분한 사안 또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신속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의 속내에 대해서 여야의 해석이 다른데요. 뭐 검찰의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반면에 또 특검 방패용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김 의원님은 어떤 쪽이 더 무게를 싣고 계신가요? 근데 뭐 여야 간의 해석도 다른데요. 네. 야당 내에서도 두 가지 해석이 공존합니다. 어떤 건가요? 한 번에
한쪽 야당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과 대변인의 발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약속 대련이다,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네.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실과 검찰총장 간의 분화가 일어나고 네.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딱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비춰집니다. 다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총선 패배 이후로 여론의 변화 과정들을 충분하게 느꼈을 거라 보고요.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특검 정국들을 계속 몰아붙이잖아요.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검찰이 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선 이후에도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국민적 여론의 기인에서 만약 특검에 들어가게 되면 특검이 권력을 수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은 뭐 했어라고 검찰한 데까지 수사선상이 옮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변화들이 일부 있지 않았을까 싶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속도,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게 될지는 이건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달 말에 수사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네.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품백. 어떻게 이건 뭐 판단하세요? 청탁금지법 위반이야 너무나 명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없잖아요. 건 너무나 예. 많이 얘기해서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이 문제를 처벌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 다 압니다. 다만 도덕적인 상황에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풀고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갑자기 명품백까지 끼워갖고 정치적인 문제로 눈덩이처럼 커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법적인 처리보다 도덕적으로 대통령실이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 보고요. 네. 대신 뭐 조사가 진행되면 영부인을 여러 차례 조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조사 과정에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같이. 내용들을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사할지 여부가 향후 민주당의 특검 정국에 대한 여론 추이에 같이 맞물려서 변화 과정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엔 여당 내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촬영일 기준으로는 아직 선출 전인데요. 당을 쇄신하면서 정비하고 당정 관계, 야당과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힘든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후보 3분 계시잖아요. 네. 기대를 걸어볼만 할까요? 잘하기를 기대해야죠. 네.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선뜻 나서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소야대 국면이기도 하고 여당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당 원내대표가 뭔가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야당과 협의를 하고자 해도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설득과 함께 야당의 엄청난 정쟁 과정들까지도 조율해야 되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어서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곳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걸 과연 세 분 중에 누가 할 수 있을까 네. 고민이 커지는데 세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관료 출신. 네, 그래서 정치적인 역량들이 혹시 조금 부족한 것 아니야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일단 관료 출신으로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겠죠. 원내대표 혼자 당을 이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원내대표가 되느냐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 원내대표 선출과 맞물려서 그 부족한 공간들을 결국은 당대표가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으로 전당대회 이슈가 확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비대위보다는 8월에 있을 전당대회가 이제 본무대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제가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건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 여부는 현재 있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상황에 달려 있다고 저는 늘 얘기해 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네. 자꾸만 이 언론과 대중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소환해내는 과정들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이 혁신 드라이브가 막 걸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럼 윤석열 여쭤- 정부가 대통령실 이렇게 바꾸네? 민정수석의 검사 출신이 아니라 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막 들어옵니다. 장차관 변화시키고. 네. 한동훈 위원장 뉴스 쓸 공간이 없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변화하고 혁신하는 느낌이 없으니까 이대로 갔다 정말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라면서 다시 한동훈을 소환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혁신과 변화를 강조하셨는데 총선 이후에 김 의원님은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결국에는 관리형 비대위가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총선 패배 이후 여당이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평을 듣는데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나요? 관리형 비대위라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리형 비대위도 어정쩡한 관리형 비대위로 가는 것 같아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요즘 언론 인터뷰 열심히 하시던데 예.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총선 참패의 원인을 두고도 보수의 결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보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하는데 예. 관리형 비대위가 해야 될 얘기도 아니고 총선 참패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뭔가 변화의 과정들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진하는 변화가 아니라 과거로 퇴행하는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뭐래도 이번 선거에 나가서 애석하게 떨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중수청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도, 수도권, 또 청년, 이 보편적인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던 게 총선 참패의 원인이라 다 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의 마음들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수도권의 민심뿐 아니라 충청 지역 대전에서 한 적도 못 건졌어요. 충청 지역 거의 전패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회복할까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하라고 사실은 혁신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한 건데 관리형 비대위로 가겠다고 했으면 정말 전당대회를 신속하고 조속하게 치르기 위한 관리에 집중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갑자기 총선의 진단을 엉뚱한 오진을 하고 여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작도 전에 배가 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오진한다고 보세요? 이렇게 뭐 그 총선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그걸 지켜보는 사람 아닌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참패. 근데 왜 비대위는 오진을 하는 걸까요? 뭐 애써 그 원인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황우여 위원장이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네. 황우여 위원장은 정치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황우여 위원장께서 과연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들을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체감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공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럼 주제를 조금 전환해서 야당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 후보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이분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애석하게 네 분 다. 아니,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 네. 보는 것뿐 아니라 일반적인 여론의 흐름에서도 네 분을 긍정평가하지는 않는 거라고 봅니다. 다 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네. 정치적인 역량들을 오래 쌓아왔던 분들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에 의한 민주당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의한 국회, 뭐 완전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그 1인 독주 체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평가되고 있고 이 네 분 모두 거기에 다 편승, 동승해 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이 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되기 참 어렵네요. 네.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민주당이 오랜 정치적 뿌리도 갖고 있고 또 옛날 을지로위원회 활동하셨던 기억들이 나서 서민과 약자편에서 정치하셨던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네. 지금은 네 분 모두 이제 그런 정치적 과거의 역사들보다는 오직 이재명 대표 당심. 예, 당신 이렇게 가게 되니까 국회의장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더군다나 얼마 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갈하면서 네. 목소리 냈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면 국회의장이 그렇게 한쪽 편을 들어가는 자리가 아닌 것을 다 알 수 있을 거다 네. 얘기했는데 박지원 당선인이 육두문자 써가면서 했던 얘기들 이런 연장선상에 가겠다는 국회의장을 네. 과연 어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칠 수 네. 있겠습니까? 정성호 의원님이 네. 합리적인 분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아닙니까? 네. 한 정치인의 이 구설수가 올랐을 때 징계 여부 막 논의했을 때 문자 예. 기억하시죠? 다 이렇게 상의하는 분이잖아요. 네. 국회의장 되시면은 이분이 국가를 위한 국회의장인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국회의장인지 네.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 네 분 중에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의정 활동을 다 떠나서 네. 이렇게 사람과의 이재명 관계. 대표를 위한 국회의장을 과연 국민들께서 바라실까? 네. 라고 하는 지점을 좀 짚고 싶네요. 그런가 하면 나경원 의원이 채널A 한 라디오에서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전국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여당 입장에서는 22대 국회가 벌써부터 험난해 보이는데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 보세요? 일단 동의하시나요? 이 말에? 예, 동의하죠. 네.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부를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죠. 네. 예,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 내는 분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단독 추대. 단독 추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대통령 권력 앞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수직적인 정당이라는 평가가 많았고 거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 국민들께 심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누가 더 국민적 목소리에 맞춰서 변화하려고 하는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이는가 여기에 네. 그 다음번 국민들의 선택지에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라스트 원미닛 질문 순서인데요. 김병민 전 위원님께 저희가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께 1분 동안 가감없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라고 얘기했던 대통령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나왔던 얘기인데
저는 그때의 마음가짐 그리고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고 얘기했던 딱 그 기준에 맞춰서 남은 3년을 운영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 국민들께 조금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 있을지라도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거 때 옆에서 제가 들었던 가장 인상에 남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보다 더 걱정되는 건 성공한 대통령으로 국정을 잘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크다. 그 걱정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말이 저는 선거 내에 귀에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 그 초심, 그때 그 국민을 두려워했던 마음가짐으로 정말 성공한 정부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초심으로 남은 3년을 국정 운영이 매진하게 된다면 지금 부족하고 국민들께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들 반드시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 꼭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한 중립기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